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케나락스에서 사업총괄을 맡고 있는 허영신이라고 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AI가 주도하는 제조 현장의 지능화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조 현장에 쓸 수 있는 굉장히 멋들어진 AI 적용 사례보다는 저희 경험을 바탕으로 이 주제를 이제 어떻게 접근할까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좀 풀어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으로 발표를 드리기에 앞서서 마케나락스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케나락스는 머신 인텔리전스 락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제조나 이제 산업 분야의 현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AI를 연구하고 공급하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는 스타트업이고요. 현재 한국과 실리콘밸리에서 약 90명의 인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2021년에는 세계경제포럼에서 선정한 세계 100대 테크놀로지 파이오니어에 선정이 됐었고요. 작년에는 CB인사이트라는 조사기관에 선정한 전 세계 첨단 제조 스타트업 50에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관심이 많으실 텐데 AI가 과연 제조업을 어떻게 혁신할 수 있을까요? 자동화, 예측 유지보수, 품질관리, 설비 최적화, 제품 개발 이런 다양한 업무들에서 AI는 실제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일하던 방식들을 자동화하거나 아니면은 기존에 일하던 방식들을 효율화함을 통해서 비용을 낮추거나 혹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죠. AI가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이 내용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이게 되게 새롭진 않으시죠? 사실 이 답은 제가 쓴 건 아니고 챗GPT한테 물어본 겁니다. 요새 챗GPT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데요. 이 답변이 굉장히 새롭거나 놀랍진 않긴 하지만은 굉장히 잘 정리된 답변들을 챗GPT가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얘기했다라고 해도 믿을 수 있을 만한 정도의 내용을 몇 초도 되지 않아서 이렇게 뱉어내고 있죠. 이 챗GPT가 이런 류의 것들을 보여주는 것들은 사실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AI 기술이 이 정도까지 발전했구나라는 것들을 스스로 이제 입증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알려주는 여러 가지 지식 체계들을 제조 현장의 문제에도 우리가 바로 활용할 수 있을까? 굉장히 궁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조 현장에서 해결하는 문제, 이 부분에서 챗GPT를 만약에 직접 활용한다라고 하면은 저런 형태의 일반적인 질문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질문들을 우리가 던져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장비에 어떤 값이 나왔는데 그다음 뭘 해야 되지? 챗GPT가 또 알려주긴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현장의 전문가들, 현장의 작업자들한테 이런 정도의 작업 가이드라인이나 어드바이스를 전문가가 줬다라고 하면은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챗GPT가 기술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지금 학습되어 있는 지식만 가지고는 사실은 제조 현장의 문제들을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데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챗GPT가 여전히 이제 대단하고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분명히 맞는 사실이긴 합니다. 챗GPT는 기존에 보여주지 못했던 굉장히 일반적이고 유연한 지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괴물 같은 AI가 탄생하게 되었는지 다들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는 엔지니어가 아니긴 하지만 저희 회사 엔지니어들도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많은 얘기들을 나누게 됐는데요. 챗GPT를 개발한 이제 오픈 AI라고 하는 회사가 최근 GPT-4랑 관련된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그 논문의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약하면은 굉장히 큰 라지 스케일의 트랜스포머 모델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쏟아부었더니 본인들도 예상하지 못했던 굉장히 예상한 성능을 뛰어넘는 일반적이고 유연한 지능이 탄생하게 됐고 본인들 그것들이 굉장히 놀랍고 신기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 오픈 AI가 굉장히 기술적으로 훌륭한 회사인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오픈 AI가 이런 성능을 보이는 데 있어서 특별한 기술들이 됐다라기보다는 큰 모델에 많은 데이터가 들어갔다라는 것들로 그냥 설명을 하고 있죠. 저는 이런 뉴스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좀 두려운 감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영화에서만 보던 그 특이점들, 우리의 지능을 뛰어넘는 인공지능이라는 것들이 나오는 얘기들이 다 이런 비슷한 맥락에서 시작되죠. 얼마나 큰 모델이 쓰였냐라고 하면 여기 계신 분들 다 잘 아실 수도 있긴 하지만
보통 이제 AI 모델을 얘기할 때 파라미터 수를 얘기합니다. 파라미터는 데이터에 있는 어떤 속성들을 추출할 수 있는 하나의 단위라고 보면 되는데, 챗GPT에 쓰인 모델은 약 1750억 개의 파라미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1750억 개 정도의 특성들을 추출해서 그 특성을 바탕으로 확률적인 추론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 기존의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모델을 오픈 AI는 시도를 했었죠. 이렇게 엄청 큰 모델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려면은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학습시켜야 됩니다. 잘 가공된 엄청량의 데이터를 했고, 한 45TB의 데이터를 GPT-3 기준으로 했다라고 합니다. 45TB가 이제 어느 정도의 데이터인지를 감이 안 오실 수도 있긴 한데, 우리가 모르는 게 있으면 구글에서 늘 찾아보는 위키피디아, 그 모든 데이터를 다 합친 거를 2000개 정도 모아준 거가 45TB에 해당하고요. 해리포터 시리즈 같은 경우는 450만 세트 정도가 해당합니다. 챗GPT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당장 우리가 제조 환경에서 쓸 수 있는 정도의 어떤 AI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오픈 AI가 만든 챗GPT가 의미하는 바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두 가지 측면인데요. 첫 번째는 AI 기술이 최근 굉장히 비약적으로 발달했다는 점입니다. 저 정도의 파라미터들을 처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과 기술들이 이미 발전이 됐고요. 우리는 다 AI라는 것들이 이런 모델에다가 뭔가를 학습시키면 인사이트를 줄 거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게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GPT는 이런 모델에다가 양질의 데이터, 좋은 데이터를 엄청나게 쏟아부었을 경우에 우리가 원하는 결과나 성능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제조 쪽에 주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조나 산업 분야에서의 AI 도입 중에 80%에서 90% 정도의 도입 시도들은 좌절한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초기에 AI를 도입하고자 하는 그 POC라고 부를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에서 원하는 성능을 구현하지 못해서 첫 번째 허들을 높지 못하고 AI에 대한 시도들이 이제 사장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GPT의 등장은 GPT 자체가 지금 쓸 수 있다는 것보다는 실제로 이런 류의 AI 도입 시도라는 것들이 분명 되게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것들을 반증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GPT에는 크게 두 가지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새로운 AI 기술과 그 다음에 많은 양의 데이터였는데요. GPT에 적용되는 AI 기술은 GPT만의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저기에 제일 중요한 기반은 우리들이 지금도 그냥 누구나 쓸 수 있는 그 생성형 AI인데요.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도 현대자동차랑 개발하고 있는 산업용 로봇 이상탐지 AI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생성형 AI들을 적용하고 그 생성형 AI의 장점들을 활용한 사례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로봇과 같은 어떤 산업 설비들을 모니터링하는 가장 첫 번째 단계는 개별적인 데이터들을 보시는 겁니다. 뭐 100개의 파라미터라고 하면 각각의 파라미터들을 시계열 추세들로 그래프를 그려서 이제 모니터링 하시게 되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예방적인 정비 활동들에 활용하게 됩니다. 아, 이런 것들을 보고, 아, 이런 걸 미리 봐야 되겠구나. 그렇지만 실제로 그 예방적인 정비 활동의 근거가 뭐 고장으로 이어지거나 꼭 필요한 활동이라는 근거를 찾기는 쉽지 않다 보니까 실질적인 생산성 개선에 효과가 있는지는 늘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정비라는 거는 늘 닦고 조이고 하면은 이제 높게 되지만 그 비용을 줄이면서 고장의 확률을 어떻게 줄일 거냐의 그 접점을 찾는 것들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죠. 저런 방식으로 했던 것들에서 이제 AI를 도입해서 이상 탐지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두 번째 단계 시도를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개별적으로 보던 데이터를 복합적으로 보기 위한 목적으로 AI를 활용하게 되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공통적으로 봐서 이 복합적인 분포를 AI한테 학습시켜서 우리는 2차원적으로밖에 생각하지 못하지만 다차원적인 데이터 분포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AI가 학습을 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데이터가 자기가 배운 데이터 분포와 맞는지 안 맞는지 비교해 보게 되는 거죠. 저희뿐만 아니라 이런 어프로치라는 대부분의 회사들은 뭐 오토인코더라고 하는 모델을 활용해서 어노멀 디텍션을 하는 형태들로 이 접근들을 시도하게 됩니다. 오토인코더는 저기 밑에 있는 것처럼 정상 데이터를 왕창 학습을 시키면 정상 데이터들이 갖고 있는 통계적 특성들을 추출해서 배워서 어떤 데이터가 들어올 때 이 데이터의 특성이 정상 데이터의 속성과 맞는지 거기에서 벗어나는지를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면 아 이건 이상이다. 고장이 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고 이제 판단하게 되는 건 거죠. 하지만 문제는 저렇게 이제
비정상을 구분할 수 있긴 하지만 정상 범위 안에서 특정 데이터가 예를 들면 다른 데이터보다 더 고장에 가까이 가 있는지, 혹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지금 이 데이터가 고장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시도하고 있는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생성형 AI를 도입을 해서 저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는 겁니다. 비즈니스적으로는 그냥 이상 탐지하는 것들이 아니라 정상 상태에서 동작 품질을 분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지금 최적화되지 않은 동작을 하고 있어서 필요 이상의 부하를 갖고 있거나 혹은 필요 이상의 인터락을 발생하고 있는 모션들을 하고 있는 로봇들을 찾아서 그런 로봇들을 이제 개선하게 되면은 단순히 고장을 발생하기 기다렸다가 찾는 형태들이 아니라 좀 더 데일리 베이스로 생산성의 개선들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부하를 줄여서 고장 위험도 줄일 수 있고 스테이션 안에서의 사이클 타임을 줄일 수도 있고 검증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은 거죠. 생성형 AI는 이쪽에서 활용될 수 있는 것들이 아까 오토인코더 같은 경우는 정상 범위 안에서 비교를 할 수가 없었었는데 생성형 AI에 저것들을 학습시키면 이 데이터 분포를 정규 분포의 형태들로 변환해서 추출해 줍니다. 그럼 우리는 정규 분포를 보면서 알 수 있죠. 가장 이상적인 거는 평균에 가까운 분포를 보여야 되는데 이게 벌어지고 있다라면 이 로봇은 뭔가 움직임이 최적화되지 않은 것들이고 시계열에 따라서 분포가 벌어진다라고 하면 점점 더 부하가 늘어나는 것들이죠. 이런 형태들로 간단한 얘기를 들었지만 이 AI의 신기술들은 이미 굉장히 많은 영역들에서 활발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어떨까요?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데이터는 최근에 한 유명한 이제 조사기관에서 발표한 거에 따르면 2025년에 전 지구적으로 매년 데이터 생성량이 175제타바이트 정도가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양입니다. 지금 현재 데이터가 부족한 영역도 앞으로 점점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데이터는 넘쳐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제조업을 보면은 다른 어떤 영역보다도 가장 많은 데이터를 쏟아내는 산업 영역이 될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누구도 쓸 수 있는 그런 AI 기술들, 그 다음에 다른 어떤 영역보다도 많은 데이터가 있는 이 제조업, 조금 지나고 나면은 이제 챗GPT처럼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척척박사 AI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궁금한 영역인데요. 저희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제조나 산업 영역이 다루고 있는 데이터의 특성에 기인합니다. 챗GPT가 학습한 어떤 상식이나 역사적 지식을 일반 데이터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 차이점은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데요. 일반 데이터들은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인터넷에서 챗GPT도 그랬듯이 이제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수집해가지고 학습시키면 되죠. 그렇지만 산업 영역의 중요한 데이터들은 사실은 기업이라고 하는 장벽들을 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지식의 특성이 매우 다릅니다. 위키피디아 같은 것들은 개별의 지식이긴 하지만 이 전체 지식이 하나의 큰 지식체계여서 이것들을 그냥 통으로 학습시키면 되는데 산업 영역으로 오게 되면은 마치 작은 섬들이 모여 있는 것처럼 각각 단절되고 분리된 지식체계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동일 메이커의 장비에서 나오는 센서 데이터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도 이 데이터를 어떤 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데이터가 갖고 있는 의미들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굉장히 변동적입니다. 역사적 사실이나 어떤 개고양이 이미지 같은 것들은 시간이 변한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산업이나 기업 영역에서 다룬 데이터들은 굉장히 짧은 주기들로 데이터들의 시프트나 드리프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산업 전체의 데이터는 굉장히 많으나 각각의 기업들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는 제한적이고 그러다 보니 이제 AI 도입 운영에 있어서 전략이 달라야 된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명한 분들이 이제 이런 어프로치들을 데이터 센트릭 어프로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트릭 어프로치 하면 어떤 것들이 생각나시나요? 굉장히 많은 분들은 데이터들이 중요하다는 것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 센트릭 어프로치를 얘기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부분들은 그래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AI를 만들지 모르겠지만 완벽한 데이터셋을 만들어야지 데이터부터 준비하자라고 생각하시게 됩니다. 그렇지만 완벽한 데이터셋을 만든다는 것들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겪었던 몇 가지 사례들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려보면요. 보통 데이터들을 수집하는 어떤 체계를 만들 때
최대값이나 최소값들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들이 시스템적인 불안정성을 만들기도 하고 저장 비용을 높이기도 하기 때문에 최대값, 최소값을 만들죠. 근데 예를 들면 그것들을 만드는 당시에 이 데이터는 뭐 요 정도 범위 안에서 들어와 라고 했던 데이터가 시간이 지나면은 시프트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AI 모델을 개발하면서 만났던 어떤 특정 피처의 데이터들인데 이런 데이터를 만약에 AI 학습시킨다고 하면은 저 데이터를 학습한 AI는 사실 정확한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최대값이 정해져 있었었고 데이터가 시프트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패러다임이 올라갔는데 최대값에 막혀서 더욱 올라가는 답들을 찍지 못하고 최대값이 찍히고 있는 상황들인 거죠. 또 다른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 이상탐지 AI를 개발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데이터들을 쭉 보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트러블 이력은 16년간 모았었고 공정의 데이터는 수백 개의 피처들을 분 단위로 모아서 몇 년치를 모았었죠. 챗GPT에서 활용한 45TB의 데이터는 산업 영역에서 보면은 정말 되게 우스운 정도의 규모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다 쓸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거의 99%입니다. 예를 들면은 뭐 설비 같은 것들을 대대적으로 유지보수를 하거나 부품 교체를 하게 되면은 데이터들은 시프트가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은 그 전에 쌓였던 데이터들은 사실 지금 설비의 상태를 반영하지 못합니다. 또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인데 일부 기관들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누락됐다라고 하면은 그 데이터를 활용하기도 굉장히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또 이런 케이스도 있는데 어떤 set value라고 하는 설정관 같은 것들이 변경이 됐죠. 근데 이 변경한 것들이 어떤 자동으로 변경이 된 건지 어떤 조치로서 변경된 건지 이런 메타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데이터는 쌓여 있지만 그 데이터를 크로스 체크할 수 있는 메타 정보들은 작업자들이 수기로 적어놓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것들을 온라인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제외하고 나면은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는 굉장히 많을 수 있지만 우리가 AI를 만드는 측면에서 유의미하게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들은 굉장히 좁게 줄어들게 됩니다. 또 저장에 다른 문제들도 있습니다. 데이터는 돈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데이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다른 의미로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비용들을 유발하게 됩니다. 실제로 발생하는 데이터를 그대로 다 저장하는 사례는 찾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보통 발생하는 데이터 중에 일부를 샘플링해서 수집을 하고 그 중에 일부를 저장하고 또 긴간으로 보존하게 되면서 뭐 초단위로 나왔던 데이터들이 실제로 수집되거나 저장되는 시점으로 가면은 수집 주기들이 굉장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들은 실제로 AI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저런 것들을 이제 데이터의 퀄리티 혹은 이제 레졸루션, 해상도라는 말로 하게 되는데 비유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별을 보는 데 있어서 별을 얼마나 자세하게 보고 싶냐라고 했었을 때 필요한 해상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굉장히 자세하게 봐야 되는데 데이터는 해상도가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저런 목적의 어떤 활용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죠. 좀 더 직접적으로는 뭐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상태를 예측하고 싶은데 상태의 변화 주기보다 데이터의 수집이나 저장 주기가 훨씬 길었다라고 하면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저런 상태 변화를 예측하는 거는 점을 보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트릭 어프로치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라는 측면에서 저희는 이런 것들이 이제 완벽한 데이터를 만들자라고 하는 전제로 얘기가 시작되는 것들은 좀 쉽지 않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데이터를 원형 그대로 저장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비용 효율적이지도 않고요. 그러면 이제 결국 선택을 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 데이터를 활용해야 되는데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지 그 활용하는 목적에 맞았을 때 지금 데이터가 충분한지 충분하지 않은지를 검증할 수 있는 것들을 전제하지 않고 완벽한 데이터셋을 만든다라는 시도 자체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도 어불성설에 되게 가깝죠. 그래서 데이터 센트릭 어프로치라는 것들이 의미하는 바는 완전 무결한 데이터를 만들자라는 어프로치보다는 데이터랑 그 데이터를 활용한 AI 모델의 활용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높일 수 있는 체계를 만들자라는 관점으로 해석을 하는 것들이 훨씬 바람직합니다. 이것들을 좀 더 기술적으로 풀면은 실제 지금 가지고 계시는 데이터들을 최대한 적용하고 활용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모델에 적용해서 학습도 하고 배포도 하고 검증도 하고 결과에 따라서 결국 데이터랑
모델의 개선을 할 수 있는 이터레이션 사이클을 만든다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들로 해석될 수 있고요.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편하고 실제적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일단 연구지에서 나와야 됩니다. AI 모델을 만들 때 오프라인 데이터를 덤프로 받은 다음에 여기서 오버피팅해서 열심히 만든 모델을 실제 라이브 데이터에 연결하면은 대부분 다 예측 정확도가 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활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류의 것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심리스하게 연결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려면은 AI를 다루는 업무 자체가 표준화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터레이션 사이클을 굉장히 빨리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작업들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고 자동화로 처리할 수 있는 간단한 운영, 쉬운 운영 체계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류의 것들을 하자라고 하는 취지로 최근에 나오게 되는 여러 가지 컨셉들이 MLOps라고 하는 컨셉입니다. MLOps는 머신러닝 오퍼레이션의 약자입니다. 머신러닝 오퍼레이션 MLOps를 최초로 주장한 회사는 AI를 가장 많이 쓰는 구글입니다. 구글은 되게 구글스럽게 이런 것들을 어떤 솔루션이나 도구로 얘기하지 않고 일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하고 있죠. 머신러닝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들을 통합적으로 하는 것들을 목표로 하는 머신러닝 엔지니어링의 문화나 방식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이랑 조금 성격은 다르지만 최근에 잘 나가고 있는 이제 AWS는 MLOps를 뭐라고 얘기하냐고 하면 조금 더 기계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대규모로 ML 모델을 학습하고 테스트하고 문제 해결하고 배포 및 관리해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머신러닝 엔지니어의 생산성을 높이면서 운영 단계에서 모델의 성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도구라고 AWS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MLOps는 AI의 개발과 운영을 위한 도구 혹은 일련의 활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여기에 조금 더 이제 목적지향적, 가치지향적인 생각을 접는다고 하면은 AI 개발과 운영에 있어서의 생산성을 개개인의 역량이나 개인기가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일련의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MLOps를 가지고 일을 한다는 것들이 실제로 머신러닝 모델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달라지는 게 되는지를 저희가 사례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산업용 로봇 이상 탐지 케이스를 가지고 MLOps를 도입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했던 일하는 방식, MLOps를 도입한 이후에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비교를 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AI 모델을 개발해서 적용한다고 하면 크게 두 가지 페이지로 나눠집니다. 모델을 개발하는 단계가 있고, 개발한 모델을 실제로 운영하고, 수평 전개하고, 활용하는 단계로 나눠지게 되죠. 개발 단계에서는 다 비슷하게 합니다. 어떤 설비가 됐건 대상에서 데이터를 추출해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굉장히 성능 좋은 모델을 이제 연구해서 개발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되게 높은 성능을 보였다. 한번 적용해보자라고 하면,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실적용, 이제는 배포의 단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오프라인에서 만들었던 모델들을 실제 설비가 쏟아내고 있는 데이터랑 연결시켜서 출력값을 뽑을 수 있게 이제 연결하는 작업들이 진행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한 대의 설비에 대해서 나오는 어떤 어노말리 스코어라든지 AI 모델이 출력하는 값들을 이제 모니터링 하시게 됩니다. 이거 되게 괜찮네? 하면 당연히 이제 수평 전개를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 굉장히 많은 로봇들에 이런 AI들을 붙이게 됩니다. AI의 장점은 룰 베이스처럼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모든 모델들을 평가하는 것들이 아니라 각각의 설비나 타겟들이 쏟아내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 데이터의 특성을 감안해서 얘가 정상 범위인지 정상 범위인지를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AI를 수평 전개한다라는 것들은 결국 설비 단위들로 저런 여러 가지 모델들이 하나씩 붙는 꼴이 되게 됩니다. 근데 운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업데이트들이 생깁니다. 2번 로봇 같은 경우에 감속기를 교체했어. 그럼 데이터 패턴이 달라지게 되고, 그럼 과거에 학습한 모델로는 안 되다 보니까 재학습 같은 것들을 해야 되죠. 이런 류의 과정들이 이제 운영 단계에서 실제로 진행되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예를 들면 이제 MLOps가 없는 단계에서 이것들을 했었을 때 어떻게 했었었는지, 실제로 겪어보니 어떤 것들이 문제였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배포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진 모델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모델 자체를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모델은 어떻게 보면은 가중치가 들어가 있는 함수떡에 가깝거든요. 근데 이거를 적용한다라는 것들은 이걸 둘러싼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스택들이 있어야 됩니다. 데이터를 넣어주고, 데이터를 로더해주고, 모델을 동작시키고, 출력값들을 어딘가 API를 쏴주고.
굉장히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들도 저희가 이제 초기에 했었을 때 봤던 부분들인데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개발해야 됩니다. 실제로 소프트웨어 전문가가 아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은 이런 것들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이 사실은 없고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아닌 머신러닝 전문가가 아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이것들을 개발하게 됐을 경우에는 잘 개발할 수 있긴 하지만 여전히 몇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를 잘 모르거나 만들어진 모델의 특성을 잘 모르다 보니까 데이터 사이언스를 만들어진 모델들이 작동하지 않게 되거나 혹은 이것들을 뭐 재학습하고 운영하는 과정들에서 문제가 계속 발생하게 되는 건 거죠. 수평 전개로 넘어가게 되면은 어쨌든 뭐 꾸역꾸역 만들어서 수평 전개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이런 형태의 일들이 반복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처음에 한 대에서 적용했는데 이제 10대, 30대, 100대 가게 됐죠. 저희가 지금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한 250대 정도의 로봇에 시범 적용들을 하고 있는데요. 되게 극단적으로는 머신러닝 엔지니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현장의 IT 시스템을 아시는 분들, 유지보수 전문가들이 팀을 이뤄서 250번 돌아다니면서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설치 같은 것들은 사실 뭐 하려면 할 수는 있죠. 더 중요한 문제는 밑에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요. 모든 소프트웨어 시스템들은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QA를 하고 테스트를 하긴 하지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범위에서 버그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 버그가 되게 치명적일 수도 있죠.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설치를 했었을 때는 발생하지 않았던 문제가 예를 들면 150번 설치해서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이 시스템을 버리지 않는 이상은 앞에 설치한 149번의 시스템들을 다 다시 정비를 해야 됩니다. 이런 류의 비율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운영 단계로 넘어가게 돼도 여전히 복잡도는 높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혹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현장 전문가 누구 혼자가 엔드투엔드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모델의 문제인 건지 적용한 일회성 시스템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해석의 문제인 건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죠. 결과적으로 누군가 이제 현장에 있는 분들이 리포트를 하게 되면은 담당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확인을 해보죠. 데이터를 불러와갖고 다시 재현을 해서 분석을 해보고, 이게 만약에 모델의 문제였다라고 하면은 모델을 개선해가지고 재학습을 해서 다시 주면은 다시 이제 그것들을 현장의 시스템에 설치하는 작업들이 반복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시간들이 굉장히 길게 요구될 수밖에 없고, 이런 시스템을 유지보수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이제 관리 가능한 모델 수라는 것들이 제약이 됩니다. 그래서 AI가 가질 수 있는 성능이 아니라 얼마나 AI를 많이 썼느냐에 따라서 발생하는 그 코스트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AI를 적용하기에 되게 한계에 다다르는 상황이 도달하게 되는 건 거죠. 네. 잠깐만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아까 얘기한 MLOps를 도입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건 거냐? MLOps라는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고 실제로 예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적용했던 예를 들면 그 배포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 굉장히 간단하게 진행이 됩니다. 데이터 소스를 불러와서 연결을 시키고 그 데이터 소스에다가 우리가 만든 모델을 배포하는 클릭을 하게 되면 단순히 배포하게 되는 거죠. 데이터 소스를 가져와서 데이터 소스에서 모델에 넣어줄 수 있는 데이터 스트림을 만들고 그 데이터 스트림에 우리가 학습한 모델을 만들기까지 필요한 각각의 절차들을 소프트웨어 형태들로 만들어낸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학습된 모델을 연결시켜주기만 하면은 배포가 끝나게 됩니다. 네. 왼쪽에 보이는 것들이 그런 이제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것들인데 실제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머신러닝 모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하나는 실제로 이런 모델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측면에서 코드 레벨의 관리도 필요하긴 하지만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성과가 되게 다르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A라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만든 모델을 B라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그대로 재현하는 것들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표준화된 방법들로 할 수 있게 제시하고 있는 것들이 저런 파이프라인이라는 개념이고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관리하는 것들이 MLOps 체계에서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롤아웃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파이프라인이 있고 학습된 모델이 있다라고 하면은 수평 전개를 우리가 다 따라가면서 할 게 아니라 데이터 소스에서 불러와서 데이터 스트림을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한 개의 모델 설비밖에 없었었는데 2번부터 150번까지 설비의 데이터 스트림을 만들고 그 데이터 스트림에 이제 파이프라인에서 학습된 모델을 연결시키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모델의 출력값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런 형태로 이제 쉽게 확인할 수가 있죠. 그 운영이나 디버깅, 재학습 같은 경우에서도 그 데이터 스트림 안에서 일정 정도의 데이터를 집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재학습을 시키면서 새로운 모델들을 쉽게 만들 수 있고 그것들을 데이터 스트림에 연결시켜서 또 다른 배포들을 쉽게 진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화면 자체는 좀 복잡하고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긴 하지만 실제로 여기서 보여드리려고 했던 것들은 이렇게 기능적으로 어떤 버튼 누르면 뭐가 작동된다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수작업으로 진행되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런 플랫폼 혹은 도구 안에서 쉽게 진행된다는 것들의 관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MLOps는 여러분이 듣기에 되게 익숙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MLOps 혹은 데이터 센트릭 어프로치가 어떤 거를 하라고 하는 건지 어떤 거를 의미하고 있는지는 사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저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제조나 산업 분야에서 혁신의 역사는 이런 류의 활동의 일환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산업이 다 되게 비슷하게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됐는데 자동차 산업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1900년대 자동차 초기에 그때 이제 제일 잘 나가던 회사는 GM이었는데 GM은 연간 한 종류의 차량을 2,500대 정도를 생산했습니다. 근데 2020년대 도요타는 연간 80종 정도의 차량을 900만 대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드라마틱한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생각해보면 생산 체계를 시스템적으로 개선하는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스템적으로 개선을 한다는 것들은 결국은 각각의 단계들을 표준화를 해서 각 단계들의 품질을 높이고 추적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업무들을 자동화해서 개선의 속도를 높이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챗GPT로 시작해서 MLOps로 끝나다 보니 좀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입니다. 제조 산업 분야에서 AI를 잘 활용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들은 챗GPT 혹은 챗GPT와 같이 성능 좋은 모델 하나를 연구 개발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갖고 있는 AI 개발과 운영을 생산적으로, 체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할 수 있는 체계가 뒷받침되어야 이제 가능하다라는 것들이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고요. MLOps를 굉장히 복잡하게 얘기할 수도 있고 어렵게 얘기할 수도 있고 기능적으로 제품마다 다를 수 있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동화나 표준화를 통해서 AI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가치를 끌어올려서 AI 모델을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운영의 복잡도를 낮춰서 결국 굉장히 많은 모델들을 운영하는 데는 비용 부담들을 줄여서 AI ROI를 높이는 것들이 이런 류의 시스템적인 노력들을 해야 되는 중요한 이제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되게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많은 기업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차 공장의 산업용 로봇 이상 탐지부터 화학 공장의 반응로 이상 탐지, 반도체 설계의 최적화, 전기차에 들어가는 열 제어 시스템을 AI 혹은 강화학습을 가지고 개선하는 작업들,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회사도 물론 이제 창업 초기에서 당연히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각각의 프로젝트 하나를 놓고 봤었을 때는 창업 초기나 지금이나 훌륭한 엔지니어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들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프로젝트 단위에서 놓고 봤었을 때 창업 초기나 초기 같은 경우는 1년에 2개, 좀 더 많이 욕심을 내면 5개 이상의 모델을 개발하고 배포하는 것들은 굉장히 쉽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는 현장의 적용이라고 하는 것들이 의미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될 수 있긴 하지만 자동차에 들어가 있거나 공장에 있는 어떤 설비에 들어가 있거나 해서 배포된 모델이 3,000개 정도에 육박하는 수준에 갔죠. 이런 변곡점을 만드는 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떤 것들이었는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저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AI 모델을 개발하는 연구원들의 역량이 드라마틱하게 올라가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AI 모델을 개발하고 배포하고 관리하고 배포된 이후에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를 좀 단순화하고 빠르게 할 수 있는 체계로 바꿔감으로써
AI 모델을 개발하고 배포하는 시간을 굉장히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2시 10분까지 이제 발표를 마무리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2분을 남기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